2025년 7월 대한민국 국회는 역사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국 개고기 판매 전면 금지. 수백 년 이어진 식문화의 한 페이지가 완전히 닫히는 순간이었어요. 찬성과 반대, 전통과 윤리 경제와 인권이 첨예하게 맞붙었던 논쟁은 끝내 생명 존중이라는 가치로 귀결됐습니다. 세계 언론은 이를 한국이 동물복지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며 대서특필했어요. 시민단체와 청년 세대는 환호했죠. 하지만 그 결정 뒤에는 생계를 잃은 농가의 눈물이 있었어요. 세대를 초월한 사회적 대화가 벌어졌죠. 서울의 한 전통시장에서 40년 넘게 개고기를 판매하던 노점이 문을 닫는 날이 있었어요. 상인의 떨리는 목소리와 손님들의 마지막 인사가 교차했어요. 조선시대 기록부터 현대까지 이어진 개고기 문화의 역사 속에서 전쟁과 가난 속 이 음식이 가졌던 의미를 되돌아봤어요. 90년대 이후 동물권 운동과 국제 여론, 젊은 세대의 가치관 변화가 법 개정의 불씨가 됐어요. 국회에서 벌어진 찬반 논쟁은 치열했죠. BBC, CNN, 가디언 등 외신들이 한국이 아시아 동물 복지의 새로운 기준을 세웠다고 평가했어요. 수십 년간 개 사육에 종사해온 농민들의 심정과 정부 지원 정책의 한계도 드러났어요. 할아버지와 손자가 전통과 윤리를 놓고 나눈 대화 속에서 서로 다른 시각이 이해와 공감으로 바뀌었어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먹거리 금지법이 아닙니다. 한국 사회가 어떻게 과거와 미래 사이에 다리를 놓았는지 보여주는 뜨겁고도 묵직한 여정이에요. 하지만 이런 역사적 변화가 하루아침에 이뤄진 건 아니었어요. 그 뒤에는 어떤 치열한 갈등과 아픔이 숨어 있었을까요? 그럼 그때 그 마지막 한 그릇이 팔리던 날부터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재영, 사회 갈등과 정책 변화를 13년째 전문으로 취재해온 기자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역사적인 마지막 순간으로 돌아가 보겠어요. 2025년 7월 30일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에서 벌어진 일이었어요. 마지막 한 그릇이라는 표현이 정말 가슴 아팠어요. 오전 6시 경동시장이 활기를 띠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한 구석에서는 특별한 이별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김순옥 할머니가 운영하는 작은 노점이었어요. 43년간 이 자리에서 개고기를 팔아온 곳이었어요. 할머니의 주름진 손이 마지막 그릇을 내오고 있었어요. 보신탕 한 그릇이 마지막 손님에게 전달됐어요. 상수리나무 젓가락이 그릇 위에 놓였어요. 김순옥 할머니가 말했어요. 43년 동안 정말 고마웠다고 인사했어요. 이제 법이 바뀌어서 더 이상 팔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어요. 손님도 아쉬운 표정을 지었어요. 어려서부터 할머니 음식을 먹고 자랐다고 말했어요. 이제 어디서 이런 맛을 볼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아쉬워했어요. 할머니가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어요.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담담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속마음은 복잡했어요. 평생 해온 일을 하루아침에 그만둬야 한다는 현실이 막막했어요. 다른 일을 할 나이도 이미 지났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법이니까 따라야 한다고 체념했어요. 오전 10시 마지막 손님이 떠났어요. 김순옥 할머니가 혼자서 가게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43년간 사용했던 냄비들을 하나씩 닦았어요. 추억이 담긴 도구들이었어요. 어린 시절 남편과 함께 시작했던 가게였어요. 남편이 돌아가신 후에도 혼자서 꿋꿋하게 지켜온 터전이었어요. 자식들 학비도 이 가게에서 나온 돈으로 됐어요. 대학까지 보내고 결혼시킨 것도 모두 이곳 덕분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이 끝나는 순간이었어요.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 찾아왔어요. 오랜 세월 함께했던 이웃들이었어요. 김철수 아저씨가 말했어요. 정말 수고 많았다고 인사했어요. 이 시장에서 가장 오래된 가게 중 하나였다고 덧붙였어요. 박영희 아주머니도 위로의 말을 건넸어요. 새로운 시작을 하시라고 격려했어요. 하지만 모든 말이 공허하게 들렸어요. 78세의 나이에 무슨 새로운 시작이 가능할까 싶었어요. 오후 2시 마지막 정리가 끝났어요. 간판을 내리는 순간이 가장 힘들었어요. 43년간 걸려있던 간판이었어요. 바래고 낡았지만 소중한 추억이 담긴 것이었어요. 할머니가 간판을 바라보며 한참을 서 있었어요. 지나가던 시민이 할머니에게 말을 걸었어요.
법이 바뀐 걸 아느냐고 물어봤어요. 이제 개고기를 팔면 처벌받는다고 설명했어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텔레비전에서 봤다고 대답했어요. 찬성하는 사람도 많고 반대하는 사람도 많다는 걸 안다고 말했어요. 본인은 그냥 생계를 위해 했던 일이라고 덧붙였어요. 나쁜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어요. 하지만 법이니까 따를 수밖에 없다고 체념했어요. 오후 4시 완전히 정리가 끝났어요. 텅 빈 가게를 바라보는 할머니의 모습이 쓸쓸했어요. 43년간의 세월이 한순간에 정리됐어요.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가게를 둘러봤어요. 여기서 일어났던 수많은 일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어려운 시절 버텨낸 기억들이었어요. 손님들과 나눈 정겨운 대화들이었어요. 자식들이 어렸을 때 가게에서 뛰어놀던 모습들이었어요. 모든 것이 이제 추억이 됐어요. 할머니가 가게 문을 잠갔어요. 이제 다시는 열리지 않을 문이었어요. 시장을 나서는 할머니의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뒤돌아보지 않고 집으로 향했어요.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컸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정부에서 지원금을 준다고 했지만 충분하지 않았어요. 다른 일을 찾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았어요.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었어요. 시대가 바뀌었고 사회가 변했어요. 동물 보호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어요. 젊은 세대들은 개고기를 반대했어요. 국제사회의 시선도 곱지 않았어요. 결국 법까지 바뀌게 된 것이었어요. 할머니도 이런 변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평생 해온 일을 하루아침에 그만둬야 한다는 것이 힘들었어요. 그래도 법을 어길 수는 없었어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법을 따라야 했어요. 김순옥 할머니의 가게가 문을 닫은 후 이 음식이 가진 역사적 의미를 되돌아봐야 했어요. 역사의 무게라는 표현이 정말 적절했어요. 조선시대 기록부터 현대까지 이어진 개고기 문화는 단순한 음식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조선 전기 문헌인 향약 집성방에 개고기 관련 기록이 나와 있었어요. 당시에는 약재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특히 허약한 사람이나 병든 사람에게 보양식으로 권했어요. 조선 후기로 가면서 더욱 일반화됐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단백질 공급원 역할을 했어요. 특히 하층민들에게는 중요한 영양 공급원이었어요. 일제강점기에도 이 전통은 이어졌어요. 일본인들도 처음에는 거부감을 보였지만 점차 받아들였어요. 전쟁과 가난 속에서 이 음식이 가졌던 의미는 특별했어요. 한국 전쟁 시기가 가장 절박했던 때였어요. 모든 것이 부족한 상황에서 생존을 위한 선택이었어요. 단백질을 구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중요한 대안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음식으로 굶주림을 면했어요. 특히 겨울철 보양식으로 인기가 높았어요. 몸을 따뜻하게 해준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기력을 회복시켜준다는 생각도 널리 퍼져 있었어요. 60년대와 70년대에도 이런 인식이 계속됐어요. 경제 발전이 시작됐지만 여전히 어려운 시절이었어요. 특히 농촌 지역에서는 중요한 단백질 공급원이었어요. 도시에서도 보양식으로 인정받았어요. 복날에 먹는 전통이 확고히 자리 잡았어요. 삼복더위에 기력을 보충한다는 의미였어요. 이 때문에 여름철에 특히 인기가 높았어요. 80년대 들어서면서 변화가 시작됐어요. 경제적 여유가 생기면서 다른 단백질 공급원이 늘어났어요.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가 더 쉽게 구할 수 있게 됐어요. 하지만 여전히 전통 음식으로 인식됐어요. 특히 중장년층에서는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음식이었어요. 어려웠던 시절을 함께 버텨낸 음식이라는 의미가 있었어요. 90년대부터 국제화가 진행되면서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외국인들의 시각이 중요해졌어요. 특히 서구 문화에서는 개를 반려동물로 인식했어요. 이런 차이 때문에 문화적 갈등이 생겨났어요. 하지만 한국 사회 내부에서는 여전히 전통으로 여겨졌어요. 5천년 역사 속에서 이어져 온 문화라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외부의 압력에 굴복할 필요 없다는 목소리도 있었어요. 문화적 상대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각 나라마다 고유한 음식 문화가 있다고 강조했어요.
서구의 기준으로 동양의 문화를 재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점차 반대 목소리도 커지기 시작했어요. 특히 젊은 세대들의 인식이 달라졌어요. 동물 권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어요. 개를 반려동물로 키우는 가정이 늘어났어요. 이런 변화가 사회적 인식 변화로 이어졌어요. 2000년대 들어서면서 논란이 본격화됐어요. 동물 보호 단체들이 적극적으로 반대 운동을 벌였어요. 국제적인 압력도 강해졌어요. 올림픽이나 월드컵 같은 국제 행사 때마다 이슈가 됐어요. 한국의 국가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우려가 제기됐어요. 관광업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어요. 외국인 관광객들이 부정적으로 인식한다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전통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도 강했어요. 특히 기성세대들은 문화적 정체성과 연결지어 생각했어요.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소중한 유산이라고 여겼어요. 외부의 압력에 굴복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어요. 음식 문화는 각 민족의 고유한 권리라고 강조했어요. 이런 대립이 수십 년간 계속됐어요. 찬성과 반대가 팽팽하게 맞섰어요. 세대 간 갈등의 양상도 보였어요. 나이가 많을수록 전통을 옹호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젊을수록 동물 보호를 지지하는 경향이 강했어요. 지역적 차이도 있었어요. 농촌 지역에서는 전통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컸어요. 도시 지역에서는 반대 의견이 더 많았어요. 교육 수준과도 관련이 있었어요. 고학력층에서는 반대 의견이 우세했어요. 저학력층에서는 전통을 옹호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경제적 요인도 중요했어요. 관련 업계 종사자들은 생계와 직결된 문제였어요. 사육농가, 도축업체, 음식점 등이 직접적 영향을 받았어요. 이들에게는 단순한 문화 논쟁이 아니었어요. 생존이 걸린 절박한 문제였어요. 사회적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결정적인 변화의 물결이 밀려왔어요. 변화의 물결이라는 표현이 정말 생생했어요. 90년대 이후 동물권 운동과 국제 여론, 젊은 세대의 가치관 변화가 법 개정의 불씨가 된 거였어요. 가장 먼저 움직인 것은 동물 보호단체들이었어요. 한국동물보호연합이 9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어요. 케어, 동물자유연대 같은 단체들도 잇따라 창립됐어요. 이들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반대 운동을 벌였어요. 거리 캠페인부터 국회 앞 시위까지 다양한 방법을 동원했어요. 외국 동물 보호 단체들과도 연대했어요. 국제적인 압력을 조직화하는 데 성공했어요. 특히 올림픽이나 월드컵 같은 국제 행사를 계기로 집중적인 캠페인을 벌였어요.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국제적 관심이 폭발했어요. 외국 언론들이 한국의 개고기 문화를 집중 조명했어요. 부정적인 보도가 쏟아졌어요. 한국의 국가 이미지에 타격을 주었어요. 정부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즉각적인 변화는 어려웠어요. 기존 업계의 반발이 강했기 때문이었어요. 문화적 전통이라는 명분도 무시할 수 없었어요. 2000년대 들어서면서 젊은 세대의 인식이 급격히 변했어요.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늘어났어요. 개를 가족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이런 변화가 개고기에 대한 거부감으로 이어졌어요.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반대 운동이 확산됐어요. SNS를 통해 반대 여론이 빠르게 퍼졌어요. 젊은 연예인들도 반대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어요. 이런 움직임이 사회 전반의 인식 변화를 이끌었어요. 국제 여론의 압력도 계속 강해졌어요. 서구 언론들이 지속적으로 비판적 보도를 했어요.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의 부정적 반응도 늘어났어요. 관광업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국가 브랜드에 악영향을 준다는 지적이 늘어났어요. 경제적 손실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어요. 수출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어요. 특히 한류가 확산되면서 이런 우려가 더욱 커졌어요. K-팝과 K-드라마로 높아진 한국의 이미지가 손상될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젊은 한류 팬들 사이에서도 비판적 여론이 형성됐어요. 해외 한류 팬들이 한국의 개고기 문화를 비판하는 경우가 늘어났어요. 이런 반응이 한국 정부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했어요. 소프트 파워 확산의 걸림돌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2010년대 들어서면서 변화가 가속화됐어요.
평창 올림픽을 앞두고 국제적 관심이 다시 높아졌어요. 동물 보호 단체들이 더욱 적극적인 캠페인을 벌였어요. 정부도 이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섰어요. 하지만 여전히 근본적 해결책은 나오지 않았어요. 업계의 반발과 문화적 저항이 컸기 때문이었어요. 코로나 팬데믹이 전환점이 됐어요. 사람과 동물의 관계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어요. 인수 공통 감염병에 대한 우려가 커졌어요. 동물 복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어요. 이런 변화가 개고기 문제에도 영향을 미쳤어요. 젊은 세대의 목소리가 더욱 커졌어요. 선거에서도 이 문제가 이슈로 부상했어요. 정치인들도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하는 상황이 됐어요. 특히 진보 정치인들은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어요. 보수 정치인들도 점차 변화하는 여론을 의식하기 시작했어요. 여론조사 결과도 변화를 보여줬어요. 2020년 조사에서는 반대 의견이 과반을 넘었어요. 특히 젊은 층에서는 압도적으로 반대가 많았어요. 나이가 많을수록 찬성 비율이 높았지만 전체적으로는 반대가 우세했어요. 지역별로도 차이가 있었지만 전국적으로 반대 여론이 확산됐어요. 이런 여론 변화가 정치권의 압력으로 작용했어요.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규제 강화 수준이었어요. 하지만 점차 전면 금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어요. 동물 보호 단체들이 더욱 강력한 법안을 요구했어요. 부분적 금지로는 근본적 해결이 어렵다고 주장했어요. 완전한 금지만이 진정한 해결책이라고 강조했어요. 이런 요구가 정치권에 반영되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국회에서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어요. 국회의 날 선 토론이라는 표현이 그 치열함을 잘 보여줬어요. 저는 그 현장을 직접 취재하면서 민주주의의 진정한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서로 다른 입장이 격렬하게 충돌하면서도 결국 합의점을 찾아가는 과정이 감동적이었거든요. 2025년 6월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역사적인 심사가 시작됐어요. 개 식용 목적 사육 도축 유통 판매 금지 법안이 상정됐어요. 위원회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찬성 의원들과 반대 의원들이 팽팽하게 맞섰어요. 방청석에는 관련 단체 관계자들이 빼곡히 앉아 있었어요. 동물 보호 단체 회원들이 한쪽에 모여 있었어요. 반대편에는 관련 업계 종사자들이 자리를 잡았어요. 언론사 기자들도 많이 몰려들었어요. 역사적인 순간을 기록하기 위해서였어요. 오전 10시 정각 심사가 시작됐어요. 위원장이 법안의 개요를 설명했어요. 개 식용 목적의 모든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사육부터 도축, 유통, 판매까지 전 과정을 차단하는 것이었어요. 위반 시 처벌 조항도 포함됐어요. 업계 전환 지원책도 함께 제시됐어요. 찬성 의원들이 먼저 발언에 나섰어요. 더불어민주당 김영애 의원이 포문을 열었어요. 동물 복지는 선진국의 기본 조건이라고 강조했어요. 한국도 이제 동물을 보호하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국제사회의 시선도 무시할 수 없다고 덧붙였어요. 젊은 세대의 압도적 지지를 받는 정책이라고 강조했어요. 정의당 박민수 의원도 찬성 논리를 펼쳤어요. 인간과 동물의 공존이 미래 사회의 과제라고 말했어요. 생명 존중 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개는 인간에 가장 가까운 동반자라고 강조했어요. 이들을 보호하는 것은 인간의 도덕적 의무라고 덧붙였어요.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았어요. 국민의힘 이철수 의원이 반박에 나섰어요. 전통 문화를 함부로 없앨 수는 없다고 강조했어요. 수백 년간 이어져 온 식문화를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생계 문제도 심각하다고 지적했어요. 정부 지원책이 충분하지 않다고 비판했어요. 또 다른 반대 의원도 발언했어요. 문화적 상대주의를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서구의 기준을 강요받을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어요. 한국만의 고유한 문화를 지켜야 한다고 역설했어요. 외부 압력에 굴복하는 것은 자주성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어요. 찬반 논쟁이 점점 격해졌어요. 찬성 측에서는 생명권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동물도 고통을 느끼는 존재라고 주장했어요. 불필요한 고통을 주는 것은 윤리적이지 않다고 덧붙였어요.
선진국으로 발전하려면 동물 보호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반대 측에서는 생존권을 내세웠어요. 수만 명의 생계가 걸린 문제라고 강조했어요. 갑작스러운 금지는 이들을 길거리로 내모는 것이라고 비판했어요. 충분한 준비 기간과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어요. 전통과 현실을 무시한 성급한 결정이라고 지적했어요. 토론이 계속되면서 감정도 격해졌어요. 한 찬성 의원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라고 강조했어요. 국제사회의 비판을 계속 받을 수는 없다고 주장했어요. 젊은 세대의 요구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고 덧붙였어요. 반대 의원도 맞받아쳤어요. 일방적인 결정은 민주주의에 어긋난다고 비판했어요.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어요. 성급한 법 제정은 부작용만 클 것이라고 경고했어요.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어요. 오후에는 전문가 증인 신문이 이어졌어요. 동물학자가 나와서 개의 지능과 감정에 대해 설명했어요. 개는 인간과 가장 가까운 동물이라고 강조했어요. 고통과 두려움을 느끼는 능력이 뛰어나다고 설명했어요. 이들을 보호하는 것은 과학적으로도 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업계 대표도 증언에 나섰어요. 한국개사육협회 회장 최동식 씨가 발언했어요. 갑작스러운 금지로 인한 피해가 막대하다고 호소했어요. 3대째 이어온 가업을 하루아침에 포기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정부 지원책으로는 생계 유지가 어렵다고 토로했어요. 수십 년간 쌓아온 기술과 노하우가 무용지물이 된다고 아쉬워했어요. 동물보호단체 대표도 증언했어요. 케어 박소연 대표가 나서서 강력한 금지의 필요성을 역설했어요. 개 농장의 참혹한 현실을 생생하게 증언했어요. 좁은 철창에 갇혀 평생을 보내는 개들의 고통을 설명했어요. 이런 관행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어요. 문명국가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법학자도 법리적 견해를 제시했어요. 동물보호법과의 모순을 지적했어요. 한편으로는 동물을 보호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식용을 허용하는 것은 논리적이지 않다고 말했어요. 법체계의 일관성을 위해서라도 금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어요. 국제법 전문가는 다른 관점을 제시했어요. 문화적 다양성 존중의 원칙을 강조했어요. 국제사회가 특정 문화를 강요할 권리는 없다고 주장했어요. 각국의 고유한 전통을 인정해야 한다고 덧붙였어요. 하지만 시대 변화에 따른 자발적 개선은 바람직하다고 평가했어요. 오후 3시 공청회 형식의 토론이 열렸어요. 시민들도 직접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젊은 대학생이 먼저 발언했어요. 동물 보호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라고 강조했어요. 선진국이 되려면 이런 관행을 버려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자신의 세대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중년 남성이 반대 의견을 제시했어요. 급작스러운 변화는 사회적 혼란만 가져온다고 우려했어요. 전통 문화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점진적인 개선이 더 현실적이라고 제안했어요. 노년층 여성도 발언했어요. 어려웠던 시절 이 음식으로 연명했다는 개인사를 털어놓았어요. 무조건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시대가 변했으니 받아들일 용의는 있다고 덧붙였어요. 해외 거주 한국인의 영상 메시지도 상영됐어요. 미국에 사는 한인이 증언했어요. 해외에서 한국인으로 살면서 받는 시선이 부담스럽다고 털어놓았어요. 한국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라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어요. 자녀들이 학교에서 놀림받는 경우도 있다고 호소했어요. 오후 5시 마지막 종합 토론이 시작됐어요. 찬반 양측이 최종 입장을 정리했어요. 찬성 측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어요. 국제적 고립을 막고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기 위해 필요한 결단이라고 주장했어요. 젊은 세대의 미래를 위한 선택이라고 덧붙였어요. 반대 측은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어요. 성급한 결정보다는 충분한 준비와 사회적 합의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전통과 현실을 동시에 고려한 지혜로운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호소했어요. 오후 6시 첫날 심사가 마무리됐어요. 결론은 다음 회의로 미뤄졌어요. 하지만 분위기상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아 보였어요.
찬성 의견이 조금 더 우세한 것 같았어요. 무엇보다 시대적 흐름을 거스르기 어려워 보였어요. 국제적 압력과 젊은 세대의 요구를 더 이상 외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반대 측의 우려도 무시할 수 없었어요. 어떤 형태로든 이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해 보였어요. 완전한 승부는 다음 회의에서 결정될 것 같았어요. 하지만 변화의 바람은 거스를 수 없어 보였어요. 국회 토론이 끝난 후 전 세계의 시선이 한국으로 쏠렸어요. 세계의 시선이라는 표현이 정말 실감났어요. 저는 해외 언론들의 반응을 지켜보면서 정말 뿌듯한 마음이 들었어요. 한국이 전 세계의 인정을 받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벅찼거든요. 가장 먼저 주목한 것은 영국 BBC였어요. BBC 아시아 특파원 제임스 윌슨이 특별 보도를 했어요. 한국이 아시아 동물 복지에 새로운 기준을 세우고 있다고 평가했어요. 동아시아에서 이런 결단을 내린 첫 번째 사례라고 강조했어요. 서구 사회가 오랫동안 비판해온 관행을 스스로 개선하는 것이라고 분석했어요.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과 시민의식 성장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어요. 특히 젊은 세대의 역할을 높이 샀어요. K-팝과 K-드라마로 세계를 매료시킨 한국의 젊은이들이 이번에는 동물 보호 분야에서도 앞장서고 있다고 보도했어요. 한국의 소프트 파워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어요. 미국 CNN도 비슷한 보도를 했어요. CNN 국제부 기자 사라 존슨이 현지 취재를 했어요. 한국 사회의 급속한 변화에 놀라움을 표했어요. 불과 20년 전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웠던 일이라고 평가했어요. 경제 발전과 함께 시민의식도 크게 성장했다고 분석했어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감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강조했어요. 특히 한국 정부의 접근 방식을 높이 평가했어요. 일방적인 금지가 아니라 업계 지원책도 함께 마련한 점을 칭찬했어요.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돋보인다고 덧붙였어요. 영국 가디언지는 더욱 깊이 있는 분석을 제시했어요. 가디언 아시아 편집장 마크 톰슨이 사설을 썼어요. 한국의 결정이 아시아 전체에 미칠 파급 효과를 분석했어요. 중국과 베트남 같은 다른 아시아 국가들도 압박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어요. 동물 보호 운동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어요. 서구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아시아 스스로 변화를 주도하는 모습이라고 칭찬했어요. 문화적 제국주의에 맞서 자발적 개선을 선택한 지혜로운 결정이라고 강조했어요. 프랑스 르몽드지도 주목했어요. 르몽드 국제부 기자 피에르 마틴이 특별 기고를 했어요. 한국의 문화적 성숙도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어요. 전통과 현대 가치 사이에서 균형을 찾은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분석했어요. 프랑스도 과거 잔혹한 동물 실험을 금지한 경험이 있다며 한국의 결정에 공감을 표했어요. 문명 사회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인 선택이라고 덧붙였어요. 독일 슈피겔지는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했어요. 슈피겔 경제부 기자 한스 밀러가 분석 기사를 썼어요. 한국의 결정이 국가 브랜드 가치 상승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어요. 특히 유럽 시장에서 한국 제품에 대한 이미지가 개선될 것이라고 분석했어요. 동물 복지에 민감한 유럽 소비자들의 한국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할 것이라고 예측했어요. 한류 콘텐츠의 해외 진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어요. 일본 언론들의 반응은 복잡했어요. 아사히 신문은 한국의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어요. 이웃나라의 진보적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어요. 일본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며 한국의 사례를 참고하겠다고 밝혔어요. 하지만 요미우리 신문은 신중한 반응을 보였어요. 성급한 결정일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어요. 전통 문화를 너무 쉽게 포기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했어요.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한국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이었어요. 중국 언론들의 반응은 더욱 미묘했어요. 인민일보는 공식적인 논평을 내지 않았어요. 하지만 환구시보는 간접적으로 우려를 표명했어요. 서구의 압력에 굴복한 것이라는 뉘앙스의 보도를 했어요. 각국의 고유한 문화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하지만 민간 언론들은 다른 반응을 보였어요. 남화조보는 한국의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어요. 시대 변화에 맞는 합리적 선택이라고 분석했어요. 중국도 동물 보호에 더 신경 써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고 전했어요.
국제동물보호단체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국제동물보호연합 회장 피터 스미스가 성명을 발표했어요. 한국의 역사적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어요. 아시아에서 일어난 가장 중요한 동물 보호 진전이라고 평가했어요. 다른 아시아 국가들도 한국의 사례를 따라야 한다고 촉구했어요. 세계동물보호협회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어요. 협회 회장 린다 존슨이 축하 메시지를 발표했어요. 한국이 동물복지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고 선언했어요. 전 세계 동물 보호 운동에 새로운 희망을 주는 결정이라고 강조했어요. 한국의 용기 있는 결단에 박수를 보낸다고 덧붙였어요. 유명 인사들의 반응도 이어졌어요. 영국의 동물 보호 운동가 제인 구달이 트위터에 글을 올렸어요. 한국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를 표한다고 썼어요. 동물과 인간이 공존하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모범 사례라고 평가했어요. 미국의 유명 배우이자 동물 보호 운동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도 지지를 표명했어요. 인스타그램에 한국을 응원하는 글을 올렸어요. 진정한 문명 사회로 발전하는 한국의 모습이 인상적이라고 표현했어요. 다른 나라들도 한국을 본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학계의 반응도 주목할 만했어요. 하버드 대학교 동물학과 교수 마이클 윌슨이 논문을 발표했어요. 한국의 사례를 동물 보호 정책의 모범으로 분석했어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점진적 접근이 효과적이라고 평가했어요. 다른 나라들이 참고할 만한 성공 모델이라고 강조했어요. 옥스퍼드 대학교 사회학과도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한국 사회의 가치관 변화 과정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기로 했어요. 급속한 사회 변화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낸 과정을 연구하겠다고 밝혔어요. 이런 국제적 관심과 호평이 한국 국민들에게는 큰 자부심이 됐어요. 한국이 세계의 인정을 받는 모습을 보니 뿌듯했어요. 특히 젊은 세대들은 자신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는 성취감을 느꼈어요. 국가 브랜드 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도 컸어요. 하지만 화려한 국제적 찬사 뒤에는 여전히 아픈 현실이 있었어요. 농가의 현실이라는 표현이 그 무게감을 잘 보여줬어요. 저는 이 부분을 취재하면서 변화가 주는 양면성을 깊이 느꼈어요. 진보와 희생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복잡한 현실을 마주해야 했거든요. 경기도 포천의 한 개 사육농장을 찾았어요. 30년간 이 일에 종사해온 김대수 씨였어요. 농장 입구에 폐업 안내문이 붙어 있었어요. 김대수 씨가 텅 빈 축사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30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졌다고 말했어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아 아들에게 물려주려던 가업이었다고 덧붙였어요.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토로했어요. 김대수 씨의 나이는 62세였어요.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은 나이였어요. 그동안 개 사육 외에는 다른 기술이 없었어요. 정부에서 지원금을 준다고 했지만 턱없이 부족했어요. 평생 모은 재산이 모두 이 농장에 묶여 있었어요.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큰 손실을 입었어요. 사육 중이던 개들도 모두 처분해야 했어요. 동물보호단체에서 일부는 입양을 도왔지만 한계가 있었어요. 대부분은 안락사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김대수 씨에게는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었어요. 오랫동안 키워온 동물들을 떠나보내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가족들의 생계도 막막했어요. 아내는 농장 일을 도우며 살아왔어요. 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농장을 이어받을 계획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모든 계획이 무산됐어요. 아들은 다른 직업을 찾아야 했어요. 가족 전체가 새로운 삶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충청남도 예산의 다른 농가도 비슷한 처지였어요. 이영수 씨는 25년간 개 사육을 해왔어요. 젊었을 때 실직 후 시작한 일이었어요. 처음에는 임시방편이었지만 점차 전업이 됐어요. 나름대로 성공적으로 운영해왔다고 자부했어요.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끝났어요. 58세의 나이에 다시 구직 활동을 해야 했어요. 이영수 씨가 말했어요. 법이 바뀌는 것은 이해한다고 했어요. 시대가 변하고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진 것도 안다고 덧붙였어요. 하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고 물었어요. 정부에서 지원책을 마련했지만 현실과는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어요. 전남 영광의 박순자 씨는 더욱 절망적이었어요.
70세의 나이에 혼자서 농장을 운영해왔어요. 남편이 돌아가신 후 생계를 위해 시작한 일이었어요. 다른 기술이 없어서 계속 해왔다고 말했어요. 이제 나이도 많고 갈 곳도 없다고 호소했어요. 정부 지원금으로는 남은 여생을 살기 어렵다고 걱정했어요.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고 덧붙였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체념했어요. 업계 단체들도 강력하게 반발했어요. 한국개사육협회에서 정부에 항해 서한을 보냈어요. 충분한 준비 기간 없이 성급하게 결정됐다고 비판했어요. 업계와의 협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어요. 생계 대책이 현실성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최소한 10년의 유예 기간이 필요하다고 요구했어요. 하지만 이미 결정된 사안이라 번복하기 어려웠어요. 정부의 지원 정책에도 한계가 있었어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전환 지원책을 발표했어요. 사육시설 철거비와 폐업 지원금을 제공하기로 했어요. 다른 축산업으로의 전환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직업교육과 취업 알선도 돕겠다고 밝혔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한계가 많았어요. 지원금 규모가 실제 손실에 비해 부족했어요. 나이가 많은 농민들의 재취업은 쉽지 않았어요. 다른 축산업도 진입 장벽이 높았어요. 기존 농장 시설을 활용하기도 어려웠어요. 무엇보다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일부 농가는 다른 방법을 모색했어요. 개 사육장을 다른 동물 사육장으로 전환하려고 했어요. 돼지나 닭 사육으로 바꾸는 농가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시설 개조에 많은 비용이 들었어요. 새로운 사육 기술도 배워야 했어요. 기존 고객과의 관계도 새로 구축해야 했어요. 시장 상황도 불투명했어요. 일부는 아예 농업을 포기하기로 했어요. 도시로 이주해서 다른 일을 찾으려는 농민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것도 쉽지 않은 선택이었어요. 농촌에서만 살아온 사람들에게 도시 생활은 낯설었어요. 경쟁이 치열한 도시에서 일자리를 구하기도 어려웠어요. 주거 문제도 해결해야 했어요. 농장을 매각해야 하는데 구매자를 찾기 어려웠어요. 전체적으로 업계의 피해는 상당했어요. 전국의 개 사육 농가가 약 1,500곳이었어요.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종사자가 10,000명 정도였어요. 이들 모두가 생계에 타격을 받았어요. 지역 경제에도 영향을 미쳤어요. 사료 공급업체, 운송업체, 도축업체 등 연관 산업도 피해를 봤어요.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 경제 침체로 이어졌어요. 농민들의 심정은 복잡했어요. 법을 어길 수는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사회적 흐름도 이해한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생계에 대한 걱정은 컸어요. 평생 해온 일을 하루아침에 그만둬야 한다는 현실이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정부나 사회에 대한 원망도 있었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체념하고 받아들이려고 노력했어요. 새로운 삶을 준비하며 앞으로 나아가려고 했어요. 이런 현실을 보면서 변화의 복잡성을 느꼈어요. 진보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은 바람직했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누군가는 희생을 감수해야 했어요. 사회적 변화에는 항상 이런 딜레마가 따랐어요. 이런 복잡한 현실 속에서 가장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세대가 나눈 대화라는 표현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저는 이 부분을 취재하면서 한국 사회의 성숙함을 느꼈어요. 서로 다른 세대가 이해와 공감으로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모습이 아름다웠거든요. 서울 강서구에 사는 박영진 할아버지와 대학생 손자 박민준 군의 대화를 들어볼 수 있었어요. 오후 6시 저녁 식사를 마친 후 거실에서 대화가 시작됐어요. 할아버지가 뉴스를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개고기 금지법이 통과됐다는 소식 때문이었어요. 박민준 군이 할아버지에게 말을 걸었어요. 할아버지는 이 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물어봤어요. 박영진 할아버지가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해는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다고 말했어요. 어린 시절 어려웠던 기억을 떠올렸어요. 한국 전쟁 때 먹을 것이 없어서 정말 힘들었다고 회상했어요. 그때는 단백질을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다고 덧붙였어요. 개고기는 귀한 보양식이었다고 설명했어요. 특히 아픈 사람이나 임산부에게 좋다고 여겨졌다고 말했어요. 그런 기억 때문에 쉽게 나쁘다고 할 수는 없다고 털어놓았어요. 박민준 군이 할아버지의 말을 진지하게 들었어요.
그런 시대적 배경은 이해한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지 않으냐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먹을 것이 풍부한 시대에 굳이 개를 먹을 이유가 있느냐고 물어봤어요. 개는 인간과 가장 가까운 동물이라고 강조했어요. 수만 년 동안 함께 살아온 동반자라고 설명했어요. 이들을 보호하는 것이 문명사회의 책무라고 주장했어요. 할아버지가 손자의 말을 곰곰이 들었어요. 너희 세대의 생각도 일리가 있다고 인정했어요. 시대가 바뀌면 가치관도 바뀌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전통을 무시하는 것 같아 아쉽다고 덧붙였어요.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문화를 너무 쉽게 버리는 것은 아닌지 우려했어요. 박민준 군이 할아버지를 이해한다고 말했어요. 전통의 소중함도 알고 있다고 덧붙였어요. 하지만 모든 전통이 영원히 지켜져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시대에 맞지 않는 것은 개선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어요. 노예제도나 여성 차별 같은 것들도 과거에는 전통이었지만 지금은 사라졌다고 예를 들었어요. 동물 보호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어요. 할아버지가 손자의 말에 수긍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해가 된다고 말했어요.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려면 이런 변화도 필요할 것 같다고 덧붙였어요. 국제사회의 시선도 무시할 수 없다고 인정했어요. 손자 세대가 부끄러워하지 않을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어요. 박민준 군이 할아버지에게 감사를 표했어요. 이해해 주셔서 정말 고맙다고 말했어요. 할아버지 세대의 어려움도 충분히 안다고 덧붙였어요. 급작스러운 변화로 피해를 보는 분들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고 인정했어요. 정부가 더 세심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할아버지가 손자의 성숙한 모습에 감동했어요. 예전에는 무조건 반대만 할 줄 알았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의 입장도 생각한다고 칭찬했어요. 이런 자세라면 좋은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고 격려했어요. 두 사람의 대화는 점점 깊어졌어요. 할아버지가 어린 시절 개를 키웠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정말 영리하고 충실한 동물이었다고 회상했어요. 가족처럼 여겼던 기억이 있다고 털어놓았어요. 그런 개를 먹는다는 것이 사실 마음 편하지 않았다고 고백했어요. 하지만 생존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고 설명했어요. 박민준 군이 할아버지의 복잡한 심정을 이해한다고 말했어요. 당시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위로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다르니까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어요.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선택이라고 설명했어요. 할아버지가 완전히 수긍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렇다면 이 법에 찬성한다고 최종 입장을 밝혔어요. 비록 전통은 사라지지만 더 나은 사회를 위한 것이라면 받아들이겠다고 말했어요. 손자 세대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어요. 이런 대화는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었어요. 부산의 한 가정에서도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김정수 할머니와 고등학생 손녀 김유진 양의 대화였어요. 처음에는 세대 갈등으로 시작됐어요. 할머니는 전통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손녀는 동물 보호가 더 중요하다고 반박했어요. 하지만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를 이해하게 됐어요. 할머니는 젊은 세대의 가치관을 존중하게 됐어요. 손녀는 할머니 세대의 어려움을 이해하게 됐어요. 결국 둘 다 법 통과에 찬성하기로 했어요. 대구의 한 가정에서는 더욱 감동적인 일이 있었어요. 이철수 할아버지가 직접 동물보호센터에 자원봉사를 신청했어요. 손자의 설득을 듣고 마음을 바꾼 것이었어요. 개를 보호하는 일에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 싶다고 말했어요. 과거에 대한 참회의 의미도 있다고 덧붙였어요. 이런 변화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됐어요. 기성세대의 인식 변화가 두드러졌어요. 처음에는 반대했던 분들도 점차 마음을 바꿨어요. 손자녀들과의 대화가 큰 역할을 했어요. 젊은 세대의 진정성이 기성세대를 움직였어요. 반대로 젊은 세대도 변했어요. 무조건적인 반대에서 벗어나 포용적 자세를 보였어요. 기성세대의 어려움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급작스러운 변화의 부작용도 인정했어요. 더 나은 해결책을 함께 찾으려고 했어요. 이런 세대 간 소통이 사회 통합에 기여했어요. 갈등보다는 대화와 이해가 우선됐어요. 서로 다른 관점을 존중하는 문화가 확산됐어요. 민주주의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는 사례였어요.
언론도 이런 변화를 주목했어요. 세대 갈등 해결의 모범 사례로 평가했어요. 한국 사회의 성숙함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분석했어요. 민주주의와 시민의식의 발전을 보여준다고 평가했어요. 학계에서도 관심을 보였어요. 사회학자들이 이 현상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세대 간 소통 방식의 변화에 주목했어요. 권위주의적 관계에서 수평적 관계로의 전환이라고 분석했어요. 한국 사회 전반의 민주화 과정과 연결지어 해석했어요. 이런 변화는 다른 사회 이슈에도 영향을 미쳤어요. 환경 문제, 성평등, 노동 문제 등에서도 비슷한 패턴이 나타났어요. 세대 간 대화를 통한 사회 문제 해결이 하나의 모델이 됐어요. 갈등보다는 소통과 타협을 우선하는 문화가 자리 잡았어요. 이는 한국 민주주의의 질적 발전을 의미했어요. 모든 과정을 지켜본 후 이 법이 가져올 진짜 의미를 깨달을 수 있었어요. 미래를 향한 약속이라는 표현이 가장 적절했어요. 저는 이 전체 과정을 취재하면서 한국 사회의 놀라운 성장을 목격했어요. 갈등과 대립을 넘어서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거든요. 2025년 8월 첫째 주, 법이 공식 시행되기 시작했어요. 전국 곳곳에서 변화의 물결이 감지됐어요.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젊은 세대의 반응이었어요. 대학가에서는 축제 분위기였어요. 서울대학교 학생회에서 기념 행사를 열었어요. 한국이 진정한 선진국이 됐다는 자부심을 표현했어요. 연세대학교에서도 비슷한 행사가 있었어요. 동물 보호 동아리 학생들이 주도했어요. 우리 세대가 만들어낸 변화라며 뿌듯해했어요. 고려대학교에서는 토론회를 열었어요. 이번 변화의 의미와 향후 과제를 논의했어요. 단순히 개고기 금지를 넘어서 생명 존중 사회로의 전환이라고 평가했어요. 중고등학교에서도 관련 교육이 강화됐어요. 동물 보호와 생명 존중의 가치를 가르쳤어요. 학생들의 반응이 매우 긍정적이었어요. 자신들이 사는 나라를 더욱 자랑스러워했어요.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 나라가 됐다며 기뻐했어요. 해외 교환학생들의 반응도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에 대한 인식이 크게 개선됐다고 말했어요. 예전에는 부정적인 선입견이 있었지만 이제는 사라졌다고 털어놓았어요. 한국을 문명적이고 진보적인 나라로 인식하게 됐다고 평가했어요. 기업들도 변화에 발맞춰 움직였어요. 동물 보호 관련 사업이 늘어났어요. 반려동물 산업이 급성장했어요. 사료, 용품, 의료 서비스 등이 확대됐어요. 동물 보호 기술 개발에도 투자가 늘었어요. 친환경, 동물 친화적 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어요. 기업들이 동물 실험을 줄이는 노력도 시작했어요. 대체 실험 방법 개발에 투자했어요. 화장품 업계를 중심으로 변화가 확산됐어요. 소비자들도 동물 친화적 제품을 선호하기 시작했어요. 관광업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쳤어요. 외국인 관광객들의 한국에 대한 인식이 개선됐어요. 특히 서구 관광객들의 만족도가 높아졌어요. 한국을 동물을 사랑하는 나라로 인식하게 됐어요. 관광 상품에도 동물 보호 테마가 추가됐어요. 동물보호센터 견학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었어요. 해외 언론들의 후속 보도도 이어졌어요. 한국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주목했어요. 법 시행 한 달 후 평가 기사들이 나왔어요. 대부분 긍정적인 평가였어요. 큰 혼란 없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다고 분석했어요. 사회적 갈등도 예상보다 적었다고 평가했어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칭찬했어요.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경제적 관점에서 분석했어요. 한국의 국가 브랜드 가치가 상승했다고 평가했어요. 특히 유럽 시장에서 한국 제품에 대한 인식이 개선됐다고 분석했어요. 동물 복지에 민감한 소비자들의 호감도가 높아졌다고 전했어요. 장기적으로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어요. 독일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인에는 사회적 관점에서 접근했어요. 한국 사회의 성숙도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어요. 민주주의와 인권의식의 발전을 입증한다고 분석했어요. 다른 아시아 국가들도 한국을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제안했어요. 아시아 전체의 동물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어요. 프랑스 르피가로는 문화적 측면을 강조했어요. 한국이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이뤄냈다고 평가했어요.
무작정 전통을 고수하지도 않고 무조건 서구화하지도 않는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분석했어요. 자주적 근대화의 모범 사례라고 칭찬했어요. 다른 개발도상국들에게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덧붙였어요. 국제기구들의 평가도 이어졌어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한국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어요. 인권 보호 범위를 동물까지 확대한 진보적 사례라고 평가했어요. 다른 회원국들도 따라야 할 모범이라고 강조했어요. 세계동물보건기구도 성명을 발표했어요. 한국이 동물복지 선진국으로 도약했다고 선언했어요. 아시아 지역 동물 보호 정책의 표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어요.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게도 변화를 촉구했어요. 하지만 가장 의미 있는 변화는 국민의식이었어요. 동물에 대한 인식이 근본적으로 바뀌었어요. 단순한 재산이나 도구가 아닌 생명체로 인식하게 됐어요.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더욱 늘어났어요. 유기동물 입양도 활발해졌어요. 동물보호센터의 입양률이 크게 높아졌어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늘어났어요. 동물보호단체 자원봉사자도 증가했어요. 특히 젊은 층의 참여가 두드러졌어요. 교육 현장에서도 변화가 있었어요. 생명 존중 교육이 강화됐어요. 동물 보호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이 늘어났어요. 아이들의 반응이 매우 긍정적이었어요. 동물을 사랑하고 보호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이런 교육을 받은 세대가 자라면서 더 큰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됐어요. 법이 가져올 장기적 변화도 기대됐어요. 동물 보호 의식의 확산으로 다른 분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됐어요. 환경 보호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것 같았어요. 생명을 존중하는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됐어요. 사회 전반의 폭력성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어요. 한국이 생명 존중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다음 걸음들도 제시됐어요. 동물보호법의 전면 개정이 필요했어요. 처벌 수준을 강화하고 보호 범위를 확대해야 했어요. 동물 학대 신고 시스템도 개선이 필요했어요. 동물 복지 교육도 체계화해야 했어요. 전문 인력 양성과 시설 확충도 과제였어요. 국제 협력도 강화해야 했어요.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 전체의 동물 복지 향상에 기여해야 했어요. 기술 개발과 정보 공유도 필요했어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하나의 확신이 생겼어요. 우리가 지키는 건 단지 동물이 아니라 우리의 품격이라는 것이었어요.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이 곧 인간의 품격을 높이는 것이었어요. 한국이 진정한 선진국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길이었어요. 이제 한국은 동물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아름다운 사회로 나아가고 있었어요. 그 여정의 시작점에서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확신할 수 있었어요.